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랑, 삶 그리고 시, 내가 사랑한 것들은 모두 나를 울게 한다. 지은이는 김경민, 발행은 포르체입니다. 이 책은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시 한 편을 통해 상실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어쩌면 매일 이별하고 사는 우리에게 시가 정말 필요한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시교육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지낸 저자 김경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 단순히 위로와 치료의 도구에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능이 막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눈물을 그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다. 그런데도 시를 읽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의 말대로 우리에겐 정말 가슴속에 품고 살 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성숙해지도록 이끄는 시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상실로 인해 잃었던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를 소개합니다. 작가는 한국 명시들 중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 깊이와 격을 갖춘 작품들로만 엄선하여 50편의 시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김소월의 먼 후일부터 박준의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정제된 시어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작가가 안내하는 시의 향연은 우리의 마음에다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 집 앞. 기영도. 그날 마구 비틀거리는 겨울이었네. 그때 우리는 섞여 있었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 너무도 가까운 거리가 나를 안심시켰네. 나 그 술집 잊으려네. 기억이 오면 도망치려네. 사내들은 있는 힘 다해 취했네. 나의 눈빛 지푸라기처럼 쏟아졌네. 어떤 고함 소리도 내 마음 치지 못했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모든 추억은 쉴 곳을 잃었네. 나 그 술집에서 흐느꼈네. 그날 마구 취한 겨울이었네. 그때 우리는 섞여 있었네. 사내들은 나뭇잎 붙들고 비틀거렸네. 나 못생긴 입술 가졌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 벗어든 외투 곁에서 나 흐느꼈네. 어떤 조롱도 무거운 마음 일으키지 못했네. 나 그 술집 잊으려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그토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 잃었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사랑하는 그녀의 집 앞을 상상해 본다. 이왕이면 흔하디 흔한 아파트 말고 2층 단독주택이 좋겠다. 간절히 보고 싶고 알고 싶지만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랑하는 그녀의 생활이 펼쳐지는 곳,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은밀한 설렘으로 가슴이 떨리는 곳,
떨리는 가슴과 빛나는 눈으로 올려다봐야 하는 2층 집의 2층 방. 하지만 웬걸 그 집은 술집이다. 이 술집에서 나는 시련을 당한다. 이곳에서 그는 있는 힘 다해 마구 취했고 비틀거렸으며 흐느꼈고 그리하여 모든 추억은 쉴 곳을 잃어버렸다. 뭐가 이리 허무하냐.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는 한 남자가 술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진상을 부린 후 차이고 나서 쏟아내는 후회의 독백인가 했다. 못생긴 입술은 그 입으로 했던 실언이나 폭언을 은유하는 것일 테고 술집이란 원래 그런 일이 빈번히 벌어지는 곳이니 말이다. 그런데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 좀 다르게 읽혔다. 사행, 너무도 가까운 거리가 나를 안심시켰네가 처음에는 말 그대로 서로가 가까운 사이인 줄 착각하고 무례를 범했다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다른 뜻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술집이란 실수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없던 용기도 마구 솟아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니까. 남자는 자신이 그녀를 가깝게 느끼는 만큼 그녀 또한 그럴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안타깝게도 그 고백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고백은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한다 한들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쉽다. 당사자에게 그 실수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어떤 조롱도 무거운 마음 일으키지 못했네라는 한탄으로 이어진다. 못생긴 입술을 실현이 아닌 고백으로 보는 이유는 또 있다. 만일 단순히 실현을 한 것이라면 나중에 용서를 빌 수 있다. 그렇지만 고백은 다르다. 실언처럼 가볍지 않다. 돌이킬 수 없다. 술집에서는 너무도 가까운 거리로 느꼈으나 고백이 단숨에 그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벌린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하림의 노래 제목처럼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는 물론이고 자신이 했던 그 고백도 함께 잊을 수 있을까? 이게 말처럼 쉬우면 참으로 좋겠지만 실연의 당사자 앞에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시인도 이 사실이 얼마나 사무치면 2번이나 말하겠는가. 뒷모습. 이병률. 왜 추운 데 서서 돌아가지 않는가? 돌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끝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쌀로, 쌀에서 고요로 사랑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은 어둡고 구덩이가 많아 그 차가운 존재들을 뛰어넘고 넘어서만 돌아가려 하는 것인가? 추워지려는 것이다. 지난 봄 자고 일어난 자리에 가득 진 목련꽃잎들을 생각한 생각들이 눈길에 찍힌 작은 목숨들의 발자국이 발자국에서 빗방울로 빗방울에서 우주의 침묵으로 한 통 속으로 엉겨들어 조그맣게 얼룩이라도 되어 이 천지간의 물결들을 최선들을 비벼대서 숨결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것이다. 아, 돌아온다는 당신과 떠난 당신은 같은 온도인가? 그 사이 온통 가득한 허공을 밟고 뒤편의 뒷맛을 밟더라도 하나를 두고 하나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한 곳을 가리키며 떨리는 나침반처럼 눈부시게 떨리는 뒷모습에게
그러니 벌거벗고 서 있는 뒷모습에게 왜 그리 한없이 서 있냐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누구의 뒷모습이든 바라보다 보면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 등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인가? 감시하고 간섭하는, 반항하고 고집 피우는 능력이 등에겐 없다. 무능하고 조용하며 순하다. 말하자면 완벽한 무장해제 상태. 옛날 서부 영화에서 뒤돌아 있는 적에게 총을 쏘는 인간은 결투에서 이기고도 나쁜 놈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이래서였을 것이다. 미셸 트루니에의 에세이 뒷모습의 첫 챕터 뒤쪽이 진실이다에 이런 글귀가 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미셸 트루니의 저, 김화영녀, 뒷모습, 현대문학 2002. 이별의 상황에서 시인은 추운 데 서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 등을 보이는 사람과 등을 보고 있는 사람 중 누가 먼저 이별을 구했고 누구에게 이별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둘 다 짠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이 시의 화자에게 더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다. 등을 보이는 사람, 즉 떠나갈 사람보다는 등을 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남겨진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추운 데 서서 돌아가지 않지만 그녀는 언젠가 떠날 것이고 남은 사람은 덩그러니 서서 점점 추워질 밤을 견뎌야 한다. 그 견딤 속에 던져질 사람에게 당신의 뒷모습은 한 곳을 가리키며 떨리는 나침반처럼 강력한 지침이 되어 남은 인생의 항로를 지배할 것이다. 발자국에서 빗방울로, 빗방울에서 우주의 침묵으로, 한 통 속으로 엉겨들어 조그맣게 얼룩이라도 되어 이 천지간의 물결들을, 최선들을 비벼대서 숨결을 일으킬 것이다. 떠나는 사람 역시 남겨진 이가 이럴 줄 알기에 한없이 머뭇거리면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남겨진 사람도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왜 그리 한없이 서 있냐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시를 읽다 보면 이런 상념에 적게 된다. 과거의 나는 어떤 쪽이었나? 뒷모습을 보이는 쪽이었나? 뒷모습을 보는 쪽이었나? 만일 보이는 쪽이었다면 얼마나 망설였고 떨렸으며 상대에게 정직했는가? 보는 쪽이었다면 내 마음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있을 조그만 얼룩은 어떤 생김새를 하고 있는가? 첫사랑 이윤학.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 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추억 속의 화양연화.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가끔 활용하던 수업에 도입 활동이 있다.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짧은 시 한 편을 칠판에 적고 5분 안에 제목을 맞히는 게임, 혹은 시어 하나를 가로쳐서 그것을 맞히는 게임. 정답이 아니더라도 정답보다 더 그럴듯한 대답이 나오면 그것도 인정. 상품이라 봤자 초코우유 정도의 소소한 것들인데
평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애들도 아니면서 이런 게임을 하면 일종의 군중심리 때문인지 평소 멍하니 앉아있던 학생들까지 합세해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과열되곤 했다. 말하자면 본격 수업에 앞서 분위기 환기를 위한 활동인데 이걸 하다 보면 감수성과 통찰력이 남다른 문학 영재를 알아보게 되는 의외의 소득도 있었다. 하루는 이윤학 시인의 첫사랑을 칠판에 적었다. 기다림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가장 먼저 나왔지만 더는 진척이 없었다. 나는 예상대로 이번 문제는 쉽지 않군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첫사랑이라고 말했다. 신기해서 수업 후 그 아이를 따로 불러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았다. 그 아이와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그 애가 준 꽃이 다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꽃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들여다봐요. 첫사랑은 문학의 흔한 소재다. 모르긴 몰라도 전수조사 같은 걸 해보면 첫사랑의 환희나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왜 그럴까? 첫사랑은 너무나 강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생로병사를 겪으며 지지고 볶는 서사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남기는 잊을 수 없는 사건 말이다. 그 사건에는 구질구질한 생활이 없고 그저 가슴 시리고 눈이 부신 순간만 있다. 한국인에게 첫사랑의 원형적 이야기로 남아있는 황순원의 소나기는 말 그대로 소나기이기에 아름답다. 길고 지루한 장마였다면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 작품의 소년과 소녀는 결혼해서 새벽 3시에 아기 기저귀를 갈아보지 않았다. 첫사랑과의 결혼은 문학작품의 소재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생활 다큐멘터리일 뿐이다. 상대가 꺾어준 꽃을 시들 때까지 바라보고 그 시든 꽃이 다시 피는 불가능한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는 첫사랑을 사랑의 사건으로만 간직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굳이 첫이라는 접두어가 붙는 이유는 그 다음 사랑이 있다는 것이기에 첫사랑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이별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이별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를 어찌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화양연화의 기억 하나쯤은 마음속에 담아놓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 기억 속의 그 사람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인 것을. 먼 후일 김소월.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때 잊었노라. 잊는다는 거 그리고 잊혀진다는 거. 잊혀지는 것이라는 제목의 김광석 노래가 있다. 원래는 동물원 1집에 실린 노래였지만 김광석이 리메이크에 더 유명해졌다.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사랑의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사실 잊혀지는은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는 이중피동 표현으로 잊히는으로 고쳐야 맞다. 그렇지만 잊히는보다
잊혀지느니 이 노래 전반에 흐르는 쓸쓸한 분위기와 더 맞는다. 그러게 여기서도 잊혀지는을 고수하기로 한다. 보편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도 나에겐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 웃는 것과 웃음을 짓는 것, 잊는 것과 잊혀지는 것 등등 앞선 두 항목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잊는 것과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만 둘 다 어떤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없어진다는 의미지만 잊는 건 뭐랄까 처절한 느낌이 든다. 잊지 못하는 걸 잊어야 할 때 고통이 연상된다. 반면 잊혀지는 애는 그런 처절함이 없다. 처절함 대신 그것을 온통 채우는 건 어떤 쓸쓸함. 이 쓸쓸함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감정이 아닌 것 같다. 쓸쓸함의 바탕에는 불완전한 인간 존재에 대한 영원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그리고 시간의 무시무시한 힘에 대한 서글픈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기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면서도 매우 어른스러운 감정이 이 쓸쓸함이다.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도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저나 나는 왜 김소월의 시를 두고 엉뚱하게 김광석의 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이 노래의 정반대편에 이 시가 있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가 4번이나 힘줘 반복하는 잊었노라는 서글프고도 처절한 반어적 표현이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잊을 수 없다는, 이렇게 해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결코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아마 시적 화자도 그걸 노린 것이겠지. 사랑의 기억은 인간의 의지로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그저 시간의 풍화작용에 의해 잊혀지는 것이므로. 교차로에서 잠깐 멈추다. 양애경. 우리가 사랑하면 같은 길을 가는 거라고 믿었지. 한 차에 타고 나란히 같은 전경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 너는 내 길을 따라 흐르고 나는 내 길을 따라 흐르다. 우연히 한 교차로에 멈춰 서면 서로 차창을 내리고 안녕,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인가 봐. 사랑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끈도 아니고 이걸 알게 되기까지 왜 그리 오래 걸렸을까? 오래 고통스러웠지. 아, 신호가 바뀌었군. 다음 만날 지점까지 이 생이 아닐지라도 잘 가, 내 사랑.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 1분이면 충분하다. 행위예술계의 데모로 칭송받는 마리나 아브라모치비치는 1976년 그녀 나이 30에 독일 출신 행위예술가 올라이를 만났다. 당시 둘은 예술계의 파워셀럽 커플이었다. 둘은 12년 동안 연인이자 가장 가까운 작업 동료로서 여러 작업을 함께했다. 그리고 1988년 둘은 연인 만리장성 걷기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리나와 울라이는 각자 만리장성 반대편 끝에서 90일 동안 걸어 만리장성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
마리나는 황해에서, 울라이는 고비 사막에서 출발해 무려 2500km를 걸은 것이다. 두 사람은 만리장성 중간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 다음 굿바이라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것은 퍼포먼스이면서 진짜 이별이었다. 그들은 예술가답게 이별 또한 행위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로부터 22년의 시간이 흐른 2010년, 마리나는 데뷔 30주년 회고전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이 퍼포먼스는 무려 736시간 30분간 진행되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마리나는 마치 조각상처럼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있다. 테이블 너머 맞은편 의자에 관람객이 앉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의자에 앉아서 눈빛만 주고받는다. 1분이 지나면 다음 사람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마리나는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1분간 눈빛을 주고받는다. 물론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마리나는 이 퍼포먼스를 무려 736시간 30분 동안 한 것이다. 마리나와 눈빛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상대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부터 자신의 속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 하지만 마리나의 표정과 눈빛은 한결같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품고 있는 듯한 차분하고 고요한 표정과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라볼 뿐이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녀의 이 변함없는 표정과 눈빛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22년 전 헤어진 연인이자 동료 울라이가 이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되어 맞은편 의자에 앉은 것이다. 두 사람은 시선을 교환하며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거렸다. 마리나는 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결국 눈물을 흘렸고 울라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울라이는 그런 마리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았고 1분 후 의자에서 일어났다. 겨우 1분이었다. 그 1분으로 22년의 공백이 순식간에 채워지는 마법이 일어난 것이다. 1분이면 충분했다.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성미정.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안에 숨겨진 발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발 못지 않게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머리까지, 그 머리를 감싼 곱슬머리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디부터 시작했나요? 삐딱하게 눌러쓴 모자였나요? 약간 휘어진 새끼손가락이었나요? 지금 당신은 저의 어디까지 사랑하나요? 몇 번째 발가락에 이르렀나요? 혹시 제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당신도 언젠가 모든 걸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구두에서 머리카락까지 모두 사랑한다면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끝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엔 당신의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구두가 가는 곳과 손길이 닿는 곳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시작입니다.
언제나 시작이어야 합니다. 어떤 시는 그 특유의 문체나 구조를 흉내내어 내 나름대로 다시 써보고 싶게 만든다. 이 시가 그렇다. 쉽게 읽히면서도 위트 있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읽자마자 빛이 웃음이 나왔다. 내가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사람의 착한 구두는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에게 나의 착한 구두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면서 말이다. 그 착한 구두란 게 무슨 확고한 가치관이나 불변의 신념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가 만드는 순간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 사소한 습관 같은 것에서 사랑은 시작한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 또한 순전히 내가 뒤늦게 찾아낸 핑계인지도 모른다. 그저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반한 처음이 있었고, 그저 그 처음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착한 구두일 수도,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는데 사랑에서는 시작이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랑의 시작만큼 힘이 세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은 없다. 이 시를 처음 읽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며칠 전에 우연히 다시 읽게 되었다. 10년 전에는 분명 읽으면서 슬며시 웃음이 났는데 다시 읽을 때는 웃지 못했다. 잔잔하고 유쾌하게 흘러가다가 막판에 서늘한 반전이 있는 영화 같다거나 할까. 해맑은 표정 뒤에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소녀의 얼굴 같다거나 할까. 이 시는 달콤하고 설레는 사랑의 뒷면에 있는 엄연한 진실을 슬며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것엔 시작만 있을 수 없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사랑의 끝은 어떤 모습인가? 끝이 시작만큼 반짝일 수 있을까? 높은 곳일수록 떨어지면 더 아픈 법. 가슴을 콩닥거리게 하는 설렘과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의 열정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그것들이 휩쓸고 간 뒤에 느껴지는 쓸쓸함과 지겨움과 비루함은 사랑의 끝이다. 끝으로 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시인은 그 답을 마지막 행에 적어 놓았다. 언제나 시작입니다. 라고. 만일 시인이 글의 유려한 리듬보다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산문가라면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언제나 시작이어야 합니다. 라고. 물론 내가 시인이 아니니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진실은 사랑은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사랑이라는 것이다. 사랑은 시작을 무한 반복해 항상 처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의 발을, 다리를, 머리를, 곱슬머리를,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요컨대 이 시는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설렘이나 고백이 아니다. 이별을 경험한 그리고 그 이별을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지이자 다짐이다. 이별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사랑에서 때때로 의지는 설렘보다 다짐은 고백보다 힘이 세다는 걸. 가시나무, 천냥이.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젠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 이 길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가시나무에 기대 다짐하는 나여,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삶이 행복보다 더 위대하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로 시작하는 노래 가시나무가 떠오르는 시다. 그런데 이 시의 상황은 노래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 당신의 쉴 곳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쉴 곳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고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니는 고통이란 대체 어떤 수준의 고통이란 말인가. 시인에게 가해진 고통의 원인과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아닐까. 일단 시인은 가시로 상징되는 자신의 고통을 뽑아내려고 한다. 고통의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반복해서 직면하고 직시하면서 극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끔찍한 가시밭길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결국 그 가시나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결단한다. 그냥 그 가시를 인정하기로. 시인은 가시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시를 쓸 수도 있지만 가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가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쓸 수 있다. 가시가 이미 내 몸의 일부라면 가시를 뽑아내려는 시도보다는 가시가 박힌 대로, 가시나무가 심어진 대로 함께 살아가는 게 어쩌면 품격을 지키는 태도인지도 모른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품은 뒤에 다만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가끔 허망하고 부박하게 들릴 때가 있다. 고작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행복이 마치 당연히 갖춰져야 하는 기본 상태라 믿는 삶이야말로 불행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 행복은 그냥 행복일 뿐 삶이 아니다. 삶은 어느 정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행복이 목표인 삶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삶은 아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캔디다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삶이 행복보다 더 위대하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나를 울게 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